곰브리지 서양미술사 제1강은 서양 문명의 시작,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입니다. 유럽인들은 통상 자신들의 문명의 시작을 그리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더 들어가 보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펠립 브레스테드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학자는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이 서양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곳에서 여러 역사적 변화들이 있었죠. 간단하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히타이트,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레반트 북부까지 영유했던 제국이었죠. 최초의 철기 문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대 바빌로니아가 있었고요. 이때 유명한 사람이 함무라비 왕이 있었죠. 이 사람이 남긴 함무라비 법전이 오늘날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요.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보다 더 오래된 것들이 발견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아시리아가 있었고요. 신바빌로니아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는데 이때 유명한 사람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유대를 정벌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가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집트 그리고 아나톨리아까지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왕조였죠. 그래서 키루스, 크세르크세스, 다리우스까지 아주 유명한 제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발견된 유명한 성문 법전이 있었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함무라비 법전은요, 위쪽에 함무라비 왕과 태양신 마사시가 있는 조각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당시에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의하면 신으로부터 호를 받은 권능 있는 왕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죠. 태양신 마사시가 오른손에 홀,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흔히 왕홀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함무라비 왕한테 전해주죠. 그러니까 함무라비 왕은 신으로부터 권리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을 통치할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백성들한테 자신의 권력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비석 같은 걸 세우는 게 은히 그런 일들인 거죠. 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발굴된 유적지를 보면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북부의 니네베, 모술, 아수르 지역에 있는 아카드 지역하고 남쪽의 수메르 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이 지역을 대규모 발굴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쐐기문자들이 많이 발굴돼 가지고 이 지역의 고대의 역사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기도 하죠. 성서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나 아니면 홍수설화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발견된 쐐기문자를 해석함으로써 알게 되었기도 합니다. 자, 이 지역에서 나온 작품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왕나람신의 기념비라고 있죠. 이것도 국왕나람신이 어떻게 왜적들을 정벌을 했는지를 이렇게 부조로 기록하고 있죠. 그 옆에 죽어가는 암사자라고 하는 이게 부조는 흔히 그러니까 얇게 부조했다 해서 저부조 작품이라고 하는데 왕이 사냥을 나가서 사자를 죽인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그리고 있죠. 이집트에서는 내세를 중시했는데 메소포타미아는 현실적인 세계관을 소유를 했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 보면 내세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이렇게 인류가 뻗어 나가는 현실적인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집트와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집트로 가보면요. 이집트란 곳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강이 있어서 특유의 문명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서기전 3100년부터 시작하는 아주 오래된 문명을 만들어 왔는데요.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두 가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는 나일강은 이집트의 선물이다라는 말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의 신은 이집트에서 가져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집트의 선물이라는 얘기는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 문명이 이제 발달을 했다는 거고요. 그 그리스에 있었던 여러 그 신화들이 어떻게 이집트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런 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이집트 지역은 크게 보면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류층 이집트를 상부 이집트라고 하고요. 중류, 테베가 있는 지역을 중부 이집트라고 하고, 하류, 오늘날 카이로가 있는 그곳을 하부 이집트라고 합니다. 역사 시대로 보면 하부에서 시작해서 상부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시대순을 한번 나눠보면 대략 기원전 2780년부터 2040년까지 이 시대를 고왕국 시대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고왕국 시대에는 하이집트에서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곳에 피라미드가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고왕국 시대에 만들어진 기념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나일강 중류에 있는 테베란 도시를 중심으로 중왕국 시대가 2133년부터 1575년까지 있었다. 그리고 왕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투탕카멘 파라오의 무덤이 발견된 그곳을 중심으로 신왕국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신왕국 시대가 끝난 이후에는 페르시아의 아카메네스 왕조가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가 왔고 그 다음에 로마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왕국이 오랫동안 영위한 다음에는 외부 세력이 와서 이곳을 차지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고대 왕국 시절에 남겨놓은 예술품들을 보면 대체로 이집트인들이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 예술품들은 대부분 무덤에서 발굴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덤 속에다가 무엇을 넣는지를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집트인의 특징은 영혼이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기 사자의 서라고 하는 무덤에서 발견된 그림에서 보면 아비누스라고 하는 얼굴이 작가린 어떤 신이 흰 옷을 입은 남자를 데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른쪽에 가면 저울이 있거든요. 그 저울에서 심장을 꺼내가지고 재요. 깃털과 무게를 같이 잽니다. 그래서 깃털보다 심장이 무거우면 살아있을 때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고요. 깃털보다 심장이 가벼우면 이제 부활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죠. 그거의 심파라는 자는 누구냐면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죠.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결혼을 해서 호루스라고 하는 자식을 낳고 이 신들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어쨌든 죽으면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윤회 사상을 당시 사람들은 신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심판을 받은 영혼이 돌아온다. 그러면 그 영혼이 들어갈 육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돌아오는 존재들은 대단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 파라오 같은 뭐 아니면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아올 육체가 필요해서 죽기 전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둔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석회석 두상이 있죠. 기자의 고분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어느 뭐 귀족이나 사제나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겠죠. 여기 람세스 2세 흉상도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것도 람세스 2세의 파라오가 만약에 저승에 가서 영혼이 돌아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다는 개념에서 육체를 이렇게 조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속조로 충실하게 조각하는 게 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살아있을 때 육체를 보존하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미이라라고 하죠.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미이라를 만드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5세기경 사람이니까 5세기경에 이미 이집트인들은 이런 미이라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이라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육체로 영혼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념에서 미라가 만들어졌던 거고요. 또 함께 부장할 동물들도 미라를 만들어서 무덤에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의 미이라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오늘날 박물관에 가면 미이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에도 있고 이집트 박물관
뭐 루브르 박물관에도 있고 이런 이집트의 유물을 보관하는 곳에는 상당히 많은 미이라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 미술에 이집트 작가들이 했던 행위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 작가들의 규칙 있는데요. 아주 독특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들은 고왕국 시대부터 신왕국 시대까지 거의 3,000년 동안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가들의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기술자이겠죠. 신분이 높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한번 정해진 전통을 꾸준히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집트는 이런 예술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집트 작가들의 규칙 첫 번째는 뭐냐면 정면성의 원리입니다. 보이는 대로가 아닌 신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조각이나 그림을 그린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몸은 정면을 봅니다. 어깨나 몸 쪽은 그 사람의 정면을 그리고요. 그리고 눈은 정면. 보기에는 옆모습을 그린 것 같지만 실제로 몸은 정면처럼 보이고 눈은 정면을 보이고요. 얼굴은 측면 상태입니다. 팔과 다리도 측면 상태죠. 두 다리가 있는데 다리도 보면 왼쪽 다리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옆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발도 앞모습보다는 옆모습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옆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 사람의 가장 확실한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해서 몸과 눈은 정면을 보이도록 그렸다. 이게 정면성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이집트 작가들의 규칙은 사물의 특징을 잘 보이도록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네바문의 정원이라고 하는 영국박물관에 있는 유물인데요. 어떤 귀족이 정원이 있는 거예요. 그 정원인데 그 중간에는 연못이 있어요. 이 정원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봤더니 사방을 둘러싼 나무들은 측면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어차피 뭐 어느 쪽에서 봐도 똑같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보이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냐 해서 나무는 측면에서 보이게 하는 거고 중간에 있는 연못을 잘 들여다보면 물고기들이 측면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못을 사람이 위에서 연못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윗모습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그리고 이게 어떤 물고기다라고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여기 오리 같은 경우에도 옆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눈은 정면성을 해서 정면에 눈이 보인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물이 그 특징대로 잘 보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집트 작가들의 규칙 세 번째는 이런 부조를 만드는데요. 팔과 다리를 이렇게 붙임으로써 부서질 만한 부위, 돌출 부위를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입상 같은 경우에도 팔이 몸통에 바싹 붙여가지고 만약에 이거 떨어뜨려 놓으면 팔이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방지해서 딱 붙이는 자세였다. 그리고 자세는 언제나 정면이고 좌우 대칭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오른손 여기 그 라호텝 왕자와 노프렛 왕자비를 보면 오른손은 왼손 위에 있죠. 오른손을 가슴 쪽에 대고 왼손은 아래쪽을 가리키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좌상일 경우에는 두 손은 반드시 무릎 위에 올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팔은 몸통에 근접해서 조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집트 작가들의 규칙 네 번째는 여기 사자의 서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승에 있는 이런 신들의 얼굴은 독특하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아누비스 신은 자칼이나 자칼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호루스는 매나 매 머리 모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나 자칼 모습을 보면 아 이게 누구다, 이건 아누비스다, 이건 호루스다 이런 것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거죠. 저 위에 그림 보면 남녀가 있는데 남자는 좀 검게 칠하고 여자는 좀 밝게 이렇게 하는 또 경향성도 있죠. 그래서 남녀의 모습을 좀 다르게 그린 확실하게 이것은 남자고 이건 여자다라는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죠. 자, 여러분이 아시는 이집트의 중요한 유물 중에 스핑크스라고 있잖아요. 피라미드 앞에 앉아있는 사자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한
형상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스핑크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스핑크스는 여기를 방문했던 그 알렉산드로스 시대에 헬라인들이 잘못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스핑크스는 원래 그리스 시대에 괴물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핑크스를 보고 이것에 스핑크스라고 붙였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게 원래 이 피라미드 앞에 있는 이 형상의 이름은 호루스였어요. 그래서 원래 본래 이름은 지평선에 있는 호루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루스는 파라오의 수호신이다. 파라오는 호루스의 이름으로 세상을 통치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라미드 앞에서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신이었지 이 나쁜 괴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가 상당수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원래 이집트인들이 만들었던 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집트 작가들의 규칙 5번째는 그림의 크기는 신분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은 크게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작게 그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남자의 피부는 여자보다 검게 칠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앞에 있는 게 남자라고 알 수 있죠. 뒤에 있는 건 여자고 이런 그 남녀 구분을 확실하게 다르게 했다라고 하는 게 이집트 작가들의 규칙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신왕국 시대에 어느 날 이단자가 나타났어요. 아크나톤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기존까지 있었던 다신들의 사상을 몰아내고 태양신 아톤만 모시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에 그 신전의 사제들의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파라오의 어떤 권력이 위험해진 거예요. 아케나톤이라고 하는 파라오였는데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모셔야 할 유일한 신은 태양신 아톤이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아크나톤이라고 변경을 하고요. 수도를 텔 아마르나라고 하는 곳에 옮깁니다. 물론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옮겨요. 그런 사건이 난 이후에 이때 등장한 작품들은 좀 독특한 모양을 띱니다. 그럼으로써 3000년간 이어졌던 신의 개념, 예술 표현의 규칙이 잠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보면 자, 이렇습니다. 기존의 예술의 규칙에 의하면 파라오는 아주 위험 있게 그려야 되겠죠. 물론 정면성에서 몸은 정면을 봐야 되고 눈은 정면을 보되 실제 몸은 측면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조각된 판에 의하면 중앙에 동그란 태양신이 뭔가 후광을 쫙 이렇게 내려보내죠. 그 밑에 아크나톤과 그 안에 네페르티티가 아이들을 안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되게 좀 비율이 좀 안 맞죠? 그리고 좀 파라오 얼굴이 별로 예쁘지 않고요. 몸이 정면성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정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그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파라오를 위험 있게 표현했었는데 요때 와서 뭔가 좀 평범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그 아톤 신을 높이고 파라오를 좀 낮추는 이런 통치 행위를 했던 게 아닐까. 아니면 이걸 그림을 그리는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니면 좀 못생기게 그려도 된다라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파라오의 얼굴이 예쁘지 않게 그렸던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톤신을 모셨던 이 유일신 숭배는요, 아크나톤이 살아있을 때만 유지됐고, 그가 죽음으로써 다시 원래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돌아갈 때 등장했던 왕이 투탕카멘이었던 거죠. 여기 그림에도 하나 보시면 투탕카멘과 그의 아내라고 하는 조각품이 있죠. 아주 채색이 돼가지고 아주 예쁘죠. 이거는
도굴되지 않은 유일한 그 파라오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이 색깔 자체도 유지가 되었던 거죠. 여기 조각에서도 보시면 파라오가 앉아 있고 그 앞에 여인이 왕비겠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파라오가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있습니다. 팔도 오른팔을 등판에 이렇게 기대고 있죠. 왼팔은 무릎 위에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있는 파라오가 이때만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죠. 파라오를 훨씬 더 위험 있게 만들었었는데 그전에는 이때만 좀 독특한 모습으로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후계자가 이제 투탕카멘인데 이 투탕카멘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일하게 도굴당하지 않은 파라오 무덤이었고 여기서 황금 마스크가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찍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무덤을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덤이 도굴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 왕들의 무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도굴이 되지 않았고 이걸 20세기에 이거를 발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투탕카멘이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유지했던 어떤 유일신 사상 체계가 무너지고 다시 사제들에 의해서 전통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집트는 예전부터 진행해 오던 예술 방식으로 다시 정착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 아부 심벨 신전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스완 댐에 의해서 수몰될 위기가 있었던 거를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새로 만들었던 그런 곳인데 여기도 보면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 조각에 새겨놓은 거를 알 수가 있죠. 뭐 이것도 보면 전형적인 이집트의 전통 방식을 지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람세스 2세가 죽은 이후에 영혼이 돌아왔을 때 이 석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통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의 멸망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3,000년 동안 동일한 방식의 예술이 이루어졌다가 잠깐 아크나톤 시절에 좀 달리 돌아갔다가 다시 예술의 규칙으로 돌아가서 유지가 되었던 게 이집트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